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부자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부의 타이밍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돈의 흐름을 이용한 부동산 사이클과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방송이죠.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의 타이밍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사이클의 생성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부동산 사이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실물에서 그러한 사이클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그래프는 KB부동산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난 86년 이래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87년부터 90년까지 급등기가 펼쳐지는데요. 이때는 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급등기는 91년 1기 신도시의 공급과 함께 후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기 신도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지역을 말하죠. 이 5개 신도시에 30만 호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1기 신도시의 입주는 약 94년까지 지속되고 이후에는 약 97년까지 침체기와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안정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97년에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리고 97년 말에 IMF를 맞게 되죠. 그 IMF와 함께 다시 부동산은 후퇴기를 접어듭니다. 그래도 금모기를 비롯한 온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99년부터 서서히 회복하더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 77%라는 사상 최고의 급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후 2003년 그 유명한 12구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1년여간의 조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급등기의 심리를 제어하지 못했는지 이후 2005년부터 다시 2008년까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9년에서 10년여간의 오랜 급등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2008년 다들 아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또 그로 인한 금융위기가 오게 되죠. 그러한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닥치게 됐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후퇴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부동산 폭락과 달리 우리는 이전 급등기 때 LTV를 제한했죠. 그 결과 깊은 수렁에까지 빠지지는 않고 다시 2009년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2013년까지 다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규제 완화 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2014년부터 다시금 회복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말부터 3차 급등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급등기는 2018년 9.13 대책으로 그 상승을 서서히 마감하게 되고 2018년 10월 중순부터 서서히 조정기를 거쳐서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조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사이클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후퇴를 하는 중에도 항상 자잘한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는 그러한 진동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 중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상승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소위 3저 호황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연 10%가 넘는 고도성장 시기이기도 했죠. 따라서 시중에 여유 자금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급등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1999년부터 2003년 2차 급등이 시작됐는데요. 이때는 77%라는 역대급 상승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배경은 저희가 IMF를 조기 극복하면서
국민들 개개인에게 자신감이 붙었고 또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또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하여 상승 심리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의 온라인 강국에 된 배경이 된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던 시기였죠. 그러면서 IT 버블이 일기도 했었고요. 따라서 시장에 역시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절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의 급등기의 모습을 보시면 우선 2006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즉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랐던 시기였죠. 그리고 대형 평수의 전성시대가 열렸죠. 소위 버블7 지역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급등기와 함께 약 9년, 10년간의 상승장이 펼쳐졌던 이유에 바로 온라인을 통한 투자자의 대중화를 꼽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IT 산업의 육성과 함께 우리가 오늘날 IT 산업의 강국이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소위 고급 정보라는 게 소수의 부자들 또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만 흘러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소위 강남 복부인들을 필두로 해서 말이죠. 하지만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그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에도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온라인의 발달로 결국 투자자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대중의 심리가 역시 함께 꽃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의 상승기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 침체기를 통해서 각종 규제 완화, 즉 금리, 대출 모든 면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요. 또한 그러한 저금리로 인해서 무려 1,100조 원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게 되었죠. 그리고 경기는 점차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수출 대기업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지속적인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갭 투자 열풍이 불고 또 똘똘한 한 채 및 새 아파트 신드롬이 불었던 상승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장 역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SNS의 열풍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소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근로자가 2013년 47만에서 2015년 59만, 2016년에는 65만이 되더니 2017년에는 무려 72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2008년에 19만, 2010년에는 27만, 2011년에 36만, 2012년에 40만을 넘어섰네요. 이처럼 해가 갈수록 고소득자는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이 생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주택의 인허가 및 분양 일정과 입주 시점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 건설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인허가를 받은 후 약 6개월 후 및 1년 이내에 착공 및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 3년 4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죠. 즉 인허가부터 입주 시점까지만 해도 3년 4년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인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은 5년 이내에만 하면은 취소가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공공 물량의 경우에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민간 물량의 경우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착공까지 지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착공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실례로 지난 2008년 건설사의 토지 PF 규모, 즉 토지를 통한 대출 규모가 약 무려 20조에 다다랐지만 이후 경기 침체가 오면서 민간 물량은 대거 분양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 15년 회복기를 거치면서 다시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2015년에는 PF 규모가 약 3, 4조 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건설은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그리고 입주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이클이 생성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기가 지속되면 각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지난 1차 발표에 이어서 이번 6월에도 2차 3기 신도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신도시가 입주 시점까지 가기에는 약 7,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토지를 보상하고 택지를 조성하고 착공, 분양,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기에 따른 공급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먼저 상승기에는 대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가는 일정 부분 정체하더라도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러한 전세가의 상승에 따라서 전세가 일부 매매로 전환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투자 수요가 붙게 되면서 부동산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지속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락기를 맞게 되는데요. 즉 상승기 때 분양이 몰린다고 했죠. 그러한 분양이 몰림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가격 상승에 피로가 미쳐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하락을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급의 불일치에 따른 부동산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은 약간은 특이점이 있는데요. 즉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일부 지역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즉 풍부한 투자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울과 수도권에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돈도 많죠. 경제의 중심지니까요. 따라서 투자 수요가 늘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특히 택지가 없습니다. 지난 마곡지구를 끝으로 이제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할 땅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신축만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투자의 현인을 꼽을 때 워렌 버핏과 함께 유럽에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꼽는데요. 또 제가 재테크의 종류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코스톨라니가 말하기를 돈과 심리만 있으면 추세는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풍부한 투자 수요 그리고 언제든 심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죠. 이러한 기본 수요 공급의 원칙 속에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어날 때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해질 때 또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시장은 그 특이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기의 특징은 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또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은 바로 수급의 불일치에서 기인하게 되고요. 다만 서울과 수도권, 특히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자 수요가 풍부해서 상대적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초울트라 품격 추구 아저씨 초품화 롤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봬요.